이 치매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1년에 약 9만 불이 들어요. 우리나라라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엄청난 마케팅을 해서 의사들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제약회사는 이걸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이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앤셀 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의학연구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의 지중해식 식단을 갖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약간 조작을 한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살고 유명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게 시작이에요.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은 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꿈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됐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그런 정신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인 자살률이 이게 10만 명당 약 24명으로 나와가지고 지난 10수년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거가 아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또 여러 가지 삶의 힘듦, 이런 게 작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유전자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살까지 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좀 더 이 저항성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나쁘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어떤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아주 확실하게 딱 짚게 되는 그런 유전자는 아직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전자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조지와 에드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케토제닉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정신병의 원인은 우리 뇌가 첫째, 구성 요소가 제대로 구성을 하게 식단을 먹지 못한다. 식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둘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우리가 먹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당이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에 당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혈당은 높지만 그 혈류를 타고 우리 뇌로 가겠죠, 당이. 그런데 그 당이 뇌 세포가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이용을 못하면 당뇨병이 심해지면 우리 근육에 힘도 빠지고 이제 결국은 살도 빠지게 이렇게 되는데, 뇌가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모자라는 게 정신병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거가 이제 이 케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정신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은, 요즘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3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우리가 제1형, 2형 있잖아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레지스턴스, 3형 당뇨병, 뇌에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오는 걸 정신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탄수화물을 피하면 될 거 아니냐. 탄수화물을 피해라. 그럼 우리가 다량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약 대개 한 20%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라 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으로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치매에 대해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매가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엄청난 지금 의료비가 지불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 치매에 대한 약을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어려워요. 근데 왜냐? 이것을 보시면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1,300만 이상이 이제 조만간 1억 3천만, 1,300만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크게 퍼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게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아밀로이드 플락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두 가지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밀로이드 플락,
이렇게 파랗게 세포박에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플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세포 내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실같이 되어 있는 타우 탱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타우 탱글이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게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발생 기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2023년 7월 6일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 전에도 좀 승인이 났는데 이게 레카네마비라고 해서 이걸 보시면 3년간 치료를 했더니 아주 적은 차이가 있어요. 치료하지 않은 그룹과 치료한 그룹의 치료가 아주 확실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주 적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플락을 막고 혹은 만들어지는 거 약간 풀어내고 또 타우 탱글을 갖다가 그것도 좀 억제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거기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 치료 효과는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약이 1년에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약 이거 1년에 9만 불이 들어요. 그걸 우리나라라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 수가로 하면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없는 약을 이렇게 비싸게 치료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드는데 제약회사는 엄청난 마케팅을 해서 의사들을 설득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약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이걸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이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따라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아밀로이드 플렉이나 타우 탱글이나 이거는 어떤 그 전에 무슨 어떤 뭔가가 잘못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냥 부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대상으로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뇌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냐? 우리 뇌가 타입 3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뇌는 탄수화물을 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탄수화물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트 베이스라는 거, 식물성 식단이라는 게 계속해서 탄수화물 먹이는 그런 식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계속 먹이니까 뇌는 이게 당뇨병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니까 뇌가 아무리 배가 터지게 먹어도 그리고 혈당이 아무리 올라가도 뇌 세포는 굶게 되는 겁니다. 굶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저런 타우 단백질이나 베타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저렇게 뭉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딸리니까. 우리 에너지가 딸리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일이 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습관이 이제 뭘 먹으면 좋으냐 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인슐린을 낮춰서 일단은 당뇨병 상태를 개선시켜라. 그러면 뇌도 그나마 좀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면 탄수화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의학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게 뇌는 두 가지 영양분을 이제 ATP, 소위 말해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하나는 탄수화물이고 포도당, 다른 하나는 케톤이에요. 케톤 바디. 그러니까 케톤 바디를 먹어라 하는 겁니다. 케톤 바디를 먹어라. 근데 케톤 바디는 우리가 굶으면 포도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지방이 분해가 돼가지고 케톤 바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굶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굶거나 아니면 케톤 시기를 해라.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라. 알츠하이머도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완전히 그래.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약을 그거를 해소하는 약보다 치료 효과가 월등하게 좋은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데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케토를 갖다가 하면은 뇌의 이 에너지가 충분히 건실해져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의학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영양 상식을 갖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1960년도에 앤셀 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의학연구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의 지중해식 식단을 갖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약간 조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살고 유명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인데 그래서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올리브 오일 먹고 또 이제 옛날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와인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스타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런 이제 고기 좀 적게 먹고 이런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중해식 식단 많이 쫓아가잖아요. 이게 발전해 가지고 하버드의 이 첸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이제 그 만들어지고 거기에 체어맨 거기에 학과장인 월터 일렛이라는 분이 지난 한 50년간 가장 우수한 논문에 학술지에 약 2,000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전 세계 식단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 끌고 간 거죠. 이게 이제 발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월터 윌렛 교수는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저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의사로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여태까지 믿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고기를 덜 먹고 야채를 먹자 하고 주변에 다 많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1970년대 심혈관 질환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자기는 앤셀 키의 논리를 따라서 식물성 식단을 갖다가 강조를 했는데 그 결과로 그거보다 더 무서운 대사질환, 당뇨병이 나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당뇨병, 대사질환이 심장이고 심혈관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더라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아주 소수의 잘못된 이론의 시작에서부터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이 잘못된 식습관을 주 식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쭉 추구하지 않은 많은 의학자들이 그냥 이분들이 주장해서 도중에 주장하는 내용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런 분들이 의학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절대로 채식으로 먹어야 된다, 과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 일반인들한테는 너무나 이제 그게 확신적인 이 사고방식이 돼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영양상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뭔가요? 네, 오늘 저는 제가 10일 전에 출간된 저하고 제 딸 김아라가 번역한 식단혁명이라는 책 때문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이 식단혁명의 주 내용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주 의료사에서는 이게 좀 거부가 되거나 무시되는 그런 식단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식단혁명이라는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번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간단하게 제 이 그 식단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케토제닉을 수용하게 된 배경처럼 여러분들도 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전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제 평생에 걸쳐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개구리 10마리를 죽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가 제가 이게 먹게 된 것은 주로 쌀, 과일 이런 것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 저희들 옛날 시대에는 중국집에서 여러 가지 뭐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걸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먹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기숙사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집을 처음 갔습니다. 1986년도에. 그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기도 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좀 이제 고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994년도에 한국에 다시 임용이 돼가지고 왔는데 제 식습관이 다시 식물성 식단으로 다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떡을 먹고 점심도 밥을 먹고 저녁도 주로 밥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제, 이 다른 일을 스트레스도 많고 해가지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입던 옷을 입지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살이 찌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그냥 무심하게 지낸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자기는 점심을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살이 찌니까 그러면 나도 점심을 안 먹으면 토탈 칼로리 업테이크가 이 식단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좀 체중이 조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물론 점심을 안 먹으니까 동료들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류도 끊어지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은 거예요. 하루 세 끼를 계속 먹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차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제 고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주로 외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면서 외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맛있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식단 혁명 책을 읽으면서 이게 외식이 왜 나쁜지, 그리고 어떠한 영양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성분이 이러한 것을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공중파 방송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그걸 보시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첫째 먹지 말아야 되는 게 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미트, 그러니까 적육, 빨간 피가 섞여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포화지방, 영어로는 saturated fat이 많은데 이것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우리가 심장병을 대표적으로 해서 심혈관, 모든 우리 몸의 심장혈관이 다 변화가, 거기에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고혈압이 돼서 심장마비도 오고 뇌중풍도 오고 그래서 사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고 다른 걸 먹어라. 곧 채식 식단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 경향이 이제 그 케토제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의료 관련자들이 의견을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력하게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100% 그러니까 캐니버, 완전 100% 육식, 거기까지는 저도 수용하기가 좀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나 많은 대사질환이 있어요. 당뇨병 이런 게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케토제닉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책을 번역을 했고, 번역하면서 또 더 많은 지식을 배웠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단 혁명의 저자, 이 조지아 에델이라는 분은 원래 하버드 대학의 MGH라고,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과 스미스 컬리지에서 학생들 정신건강을 담당한 의사로 약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정신과 의사로 총 한 30여 년간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 정신불안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불안 증세가 있어서 이제 정신과를 택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신과 의사니까 약도 먹고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치료가 안 돼서, 그러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걸 보고 자기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제 한번 해본 겁니다. 큰 기대 없이. 근데 해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불안 증세라던가 정신과적 질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이상하게 정신병 환자가 점점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비건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니까 학생들이 비건 식사를 한다고 하면서
코카콜라를 끊임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햄버거 같은 그런 것을 또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이 조지 에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첫째 질문. 왜 이렇게 정신병이 이 똑똑한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 이게 첫 번째 이 질문이고, 자기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좀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 학생들한테 혹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키면 여러 가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는 그 많은 최우수 학생들을 다이어트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역시 미국에서도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일반 주 의료 분야에서는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렇게 식물성 식단, 그러니까 플란트 베이스드 다이어트가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되었냐 하면 이거를 주장하신 분이 하버드 대학의 첸 퍼블릭 스쿨에 있는 거기에 주임 교수님이에요. 아주 논문을 2,000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한 편 정도 내면 굉장히 난리가 나는 그런 논문을 2,000편 이상 낸 월터 윌렛 교수님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플랜트 베이스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들도 아무 비판 없이 하버드에서 주장하는 그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가지고 이것이 주 식사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누가 의사, 그러니까 가장 메인 메디컬 닥터들이, 의사들이, 특히 이제 심장내과, 심장외과 의사들이 동물성 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걸 먹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감히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익이 걸려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하버드 그 학자들하고 같이 서로 다 상승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동물성 식품은 메디컬 소사이어티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식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식물성 식품이 이제 이 강력한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 혁명의 이 처음 시작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정신병 이런 환자가 있고 또 자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상식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같이 평생을 의학 연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전체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우리 뇌도 이제 정신과 질환은 우리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뇌도 우리 몸의 일부예요. 그럼 우리 뇌도 결국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로. 그런데 우리 뇌에는 주로 가장 뭐가 많냐면 지방이 가장 많아요. 지방이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장기입니다.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요. 우리가 먹는 토탈 에너지의 약 20%를 뇌가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물질이다. 그리고 지방이다. 근데 식물에는 지방을 저장을 하지 않아요. 지방을 저장하는 그러한 생명체는 동물이에요. 식물을 가서 보시면 전부 다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전부 다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동물을 먹으면 단백질도 있지만 또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식물은 잉여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는다 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먹는다 하는 것은 지방을 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그러면 우리 뇌가 형성이 되려면 처음에 수정란이 돼가지고 거기서 인간이 쭉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쭉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떤 물질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필요한 물질은 우리 뇌가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상식적인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과학은 항상 상식적인 데부터 시작하는 게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뇌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첫째 빌딩 블락으로 우리 뇌를 구성하는 그 요소,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많다. 탄수화물은 아주 적다. 우리 신체 전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빌딩 블락으로서 우리 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는 동물성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전에도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아주 심한 간질 환자한테서 케톤을 먹였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톤에 대한 생화학적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케톤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인슐린 레벨이 떨어지면 우리 지방산이 분해가 돼가지고 케톤이 된다. 그리고 이 케톤은 상당히 안전한 물질이다 라는 게 그간의 많은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방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우리 신체 뇌. 그리고 둘째,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그 정신병이 많이 발생했나, 이것을 보니까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증가하는 거예요. 심장질환도.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 전에 1900년대 초까지는 우리 인류가 약 이제 한 10,000년 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식생활을 갖다가 이제 농경 문화를 해가지고 1900년대 초까지도 먹은 게 주로 식물성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식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전에 10,000년 전을 보니까 그때 이제 수렵 채집인 시대에, 그때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뭐 곰, 사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동물 잡아먹고 여러 가지 뭐 과일 따먹고 그렇게 살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유골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렵 채렵인들의 건강이 그 여러 가지 골격이나 이런 게 농경인, 지난 10,000년간의 농경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배치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농경 문화에서 주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채식 식단이 인간한테 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는데, 그런데 왜 1970년대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고 또 대사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이런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느냐, 이것을 보니까 그때 주로 강력하게 식단을 좌우하는 그 그룹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의 월터 윌렛 교수 그 그룹에서부터 이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월터 윌렛 교수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됐느냐? 이 사람은 이제 MD, PhD, 그러니까 의사이면서도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영양학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 그 영양역학이라는 학문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가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거기서 배운 이론을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또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많이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전에 앤슬 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슬 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60년도에, 이 사람은 이제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고 이 사람은 PhD 연구자로서 하셨는데, 이분이 통계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이상하게 미국의 유럽 지역보다 더 심장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해서 앤슬 키가 유럽에 가서 한번 여러 나라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지중해식 식단, 이것을 주로 하는 이탈리, 그리스 이런 쪽에, 포르투갈 이런 쪽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앤슬 키라는 사람이 최초로 유럽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제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 지중해식 식단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이 사람이 데이터 조작이 있었어요. 앤슬 키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게 데이터를 갖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서도 더 건강이 나빠지는 나라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월터 윌렛은 미국에서 농촌 지역에서 어렸을 때 산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치간 대학에서 의사가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제 쭉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앤슬 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월터 윌렛이라는 분은 절대적으로
식물성 식단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워낙에 좋은 논문에다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게 의학 잡지에서 최고 좋은 건데, 그 다음에 란셋 이런 건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보다 소위 말해서 임팩트 팩터라는 게 2배, 3배 높은 잡지예요. 이제 의사들이 가장 신뢰성 있게 믿는 학술지인데 이런 데다 막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의사들이 이 사람을 당연히 신격화시키고 신봉하고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심장내과 의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의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약회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식물성 식단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의대도 바로 그 하버드 퍼블릭 스쿨에서 마스터를 했어요. 거기서 월터 윌렛의 강의도 듣고 거기서 공부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면 76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당뇨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피에 당이 많은 거잖아요. 당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이고 심장마비고 모든 걸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 의대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거 좀 웰테 일렛의 그쪽에서 이제 웰테 일렛을 중심으로 한 그쪽 그룹의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서 문헌 서치를 다 해가지고 그 월터 윌렛 교수의 여러 가지 그 연구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해서 주장하게 된 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책, 이 식단혁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책을 읽어보시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가공식품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가공식품은 우리가 식품을 불이 발견된 이후로 우리 인간이 먹는 모든 식품은 다 가공식품입니다. 얼마나 가공이 됐느냐가 차이의 정도의 차이죠. 요즘에는 이제 울트라 프로세스 푸드,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팔리죠. 그것은 이 식품 회사 사람들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맛을 좋게 만들고 이 여러 가지로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 구미에 당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건 단맛이에요. 달고 짜고 약간 짜고 기름지고 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에는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기름도 이 상인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싼 거 쓰는 것보다는 싼 거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를 쓰는 게 바로 요즘에 이제 이것도 이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식용유예요. 식용유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이 식물성 식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용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름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기름을 먹어야 되니까 식용유를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식용유가 이게 개발된 게 1960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이제 식용유에 많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싸요. 그러니까 이 가공식품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설탕,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용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소위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이게 가장 금기시하는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당뇨병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방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간을 야기시키고 지방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당뇨병 같은 메타볼릭 디지즈가 발생을 하고, 메타볼릭 디지즈가 발생이 되면 심혈관이 망가져서 심장병도 생기고 뇌 중풍도 생기고 콩팥도 망가지고 이런 기타 등등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은 피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종종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네.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제 첫째, 당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이건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은 많으니까 당뇨병이 되는 거고. 그럼 소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가루 악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설탕하고 소금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어도 당뇨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여러 가지 이 근본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콜로라도의 교수님이 이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당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다. 이거는 과당이
당뇨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포도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 고기 먹으면 아미노산 같은 거를 과당으로 전환을 빨리 시킵니다. 그럼 과당이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세포 속에다 넣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데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면은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듯이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문헌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그러니까 왜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었는데 식곤증이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가 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는데, 이 관계를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가 이걸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에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성으로 위험 신호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되고, 또 이제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여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남자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욕도 떨어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임도 되고, 이제 이러한 작용도 나고, 또 그게 이제 오래 장기간 되면은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저해가 되면 활력이 떨어져서 활동성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졸음직이고, 그러면 많이 먹었으니 살만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이게 컨비네이션,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비만이 발생한다.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건 안 먹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특히 이제 이 초간공식품은 안 먹는 건데, 이게 살다 보면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집에서는 그래도 음식을 잘 조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이라는 것은 영리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맛을 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도 역시 설탕,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식용유가, 값싼 식용유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는 여러 가지 모든 음식은 다 가공식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 영양학자들이 이거에 소화 흡수를 최대한 늦춰라. 늦추는 방법은 뭐냐? 그건 이제 채소를, 영양가 없는 이 채소를 갖다가 일단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파이버가 많은 그러한 채소를 많이 먹어라. 배추, 이 브로콜리, 이런 데, 브로콜리는 비싸니까 또 이제 잘 안 주잖아요. 요즘엔 배추도 잘 안 줍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나서 가공식품을 먹으면 가공식품의 해를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주로 술과 함께 먹을 때가 많은데, 술도 문제가 될까요? 네, 술은 이게 아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담배처럼 거부감이 많은 식품인데,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알코올성 간염도 생기고, 그리고 술은 이게 이 지방에 축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에 지방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뇌에. 그래서 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경계, 지방에 축적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신경계가 그러니까 많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술을 즐겨 먹게 된단 말입니다. 기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해서. 근데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때 치킨도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칩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조금 정해하면 또 이제 치즈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가공식품이 일단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안주로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술 자체가 우리 간에서 이게 해독이 될 때, 이것이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생학적 문제인데, 술이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서 NADH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NADH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 보시면 마크로뉴트리언트 보면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지방인데 거기는 이제 지방산이 이제 체인이 3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탄소가 쭉 있어요. 탄소가 백본이에요. 이 탄소는 어디서 왔느냐?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예요. 그것을 계속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식물이 무엇을 이용해서? 햇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탄소는 결합을 손이 4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붙어야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붙는 게 수소예요. 수소가 쭉 붙으면 그 수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에서 미토콘드리아 보시면 NADH라는 거하고 FADH2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수소가 음식물에 있는 수소가 그게 에너지예요. 그 수소가 그게 전자예요. 그 수소가 어디로 가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NAD라는 거에 붙어요. 그런 것이 NADH가 돼요. 또 FAD라는 거에 또 붙어요. 그런 거 FADH2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계라는 거. 저기 보시면 이제 그 까만 덩어리가 있잖아요. 1, 2, 3, 4, 5 이게 있는데 그게 그 전자 전달계 컴플렉스 1, 2, 3, 4, 5예요. 거꾸로 NADH는 컴플렉스 1으로 들어가요. FADH2는 컴플렉스 2로 들어가요. 일단 술을 먹으면 NADH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밥을 많이 먹으면 이 NADH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달계 끝을 보면 ADP가 ATP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ATP인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이제 ADP로 바꾸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쓰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NADH가 많아지고 FADH2도 많아질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 아주 빠르게 NADH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에너지가 풍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풍부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안주로 먹은 건 다 뭐가 되느냐? 우리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가 ATP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로 저장하죠? 우리 동물은 그걸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왜 간에 지방이 끼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로 해서 이 지방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간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심해지면 지방 간염이 되고, 물론 이제 신경계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경계는 이제 이 다른 저기로 해서 독성에 의해서, 알코올의 독성에 의해서 간이 이렇게 또 지방간이 돼서 간염이 되고, 간병변이 되고, 간암이 돼서 이 모든 것이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 인슐린 레지턴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대사질환, 당뇨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독성에 의해서 우리 그 신경계를 갖다 망가뜨린다. 두 번째, 우리 이 술의 주 대사 기관은 간인데 간에서 NADH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이 만들어진다. 근데 지방간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로는 당연히 대사질환과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주도 술 때문에 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케토제닉 식단이 뭔가요? 네, 케토제닉 식단은 그냥 우리 몸이 케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케토제닉 식단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우리 케톤체가 우리 몸에 혈관에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겁내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없으면 케톤체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타입 1 당뇨병에서 인슐린이 주사를 못 내주면은 케톤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이제 너무나 많이 타입 2에서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갑자기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혈당이 뚝 떨어져 버렸다.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지방을 갖다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오면은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타입 2에서는 케토에이시도시스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톤 바디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혈액이 산화되는 걸 케토에이시도시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타입 2에서는 안 가는데 타입 1에서는 자주 가요.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혈당이 450, 500대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우리가 혈액 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케톤의 그 농도가 10mm몰이 넘어요. 10mm몰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약 3mm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인슐린량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지방이 대사가 돼가지고 케톤 바디를 약 3mm몰까지 올릴 수 있는 식사. 이것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탄수화물 먹지 말고 고기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케토제닉 식사입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에게 추천하시는 검사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도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병원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만 가더라도 혈액 검사해달라. 검사해달라고 안 해도 거긴 또 의사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돈 벌기 위해서 검사를 다 시킵니다. 혈액 검사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시키고, 이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변 검사도 하고,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그런 거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적혈구가 어떤 숫자가 어떻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가 다 있어요. 콩팥의 그 수치도 보는 게 있고, 간의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도 있고, 또 이렇게 급성으로 여러 가지 염증 분자가, 염증성이 얼마나 있는지, 뭐, 쉽게 말하면 뭐 CRP라는 거, C-리액티브 프로테인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냥 검사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나온 건데, 여태까지는 당 검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피를 냈어야 돼. 바늘로 찔러서. 그러니까 이게 아파요. 근데 이거 매일 하고 하루에도 3번씩 하려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혈액에 피를 내지 않고도 그냥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몸에 차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하루에 이 혈당 변동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최신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연속 혈당 측정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아주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사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많은 의사들이 믿었던,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그룹에서 많이 주장했던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기를 여러분들 그냥 백미로 된 쌀 먹지 마세요. 현미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뭐 이렇게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 먹지 말고 브라운 빵을 먹어라. 근데 이것도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 생각같이 혈당이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 혈당 스파이크도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검사는 병원에 가서 다 하시니까 쉽고, 혹시 있으면 자기가 그런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주治선생님한테 가서 요청을 드리시고, 혹시 그런 게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측정할 때 이 패스팅 글루코스라고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포도당량을 측정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00 이하면 정상, 뭐 120 이하면 문제가 되고, 그보다 더 높으면 당뇨병,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혈당을 먹어도, 그러니까 당을 먹어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이 문제가 아니고 당도 문제인데, 이 하이퍼 인슐린, 혈액 내 인슐린 양이 많아지면 그게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측정을 하면 100 정도 나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공복 혈당 100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내 공복 혈당을 10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식사하고 나서 뭐 140으로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측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슐린이 많은 경우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슐린 혈액 내 측정은 하지 않으니,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천상 더 값싼 혈당을 계속
측정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과 혈당을 동시에 측정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건강에 안 좋다던 고기가 슈퍼푸드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식품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두 가지 큰 이론이. 하나는 식물성을 먹어라. 하나는 고기를 먹어라.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케토제닉에서는 고기를 먹어라가 답입니다. 고기를 먹어라. 다양한 고기.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는 생선을 먹어라. 아니면 피가 없는 하얀 고기, 닭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토제닉에서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냥 아무 고기나 고기를 먹어라. 대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이게 답입니다. 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룹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으라 하는 그룹은 당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지. 이러한 두 가지 큰 이론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제 생각에는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시고 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어디까지 낮추는 게 좋으냐? 우리나라 식단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거에서는 탄수화물이 55%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케토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20%로 낮춰도 된다. 이 얘기는 존스 홉킨스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시는 게 오히려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보다 당뇨병, 대사질환이 있는 분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올라가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탄수화물보다 오히려 고기가 더 난데 라는 거를 데이브 펠트만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니콜라스 노르비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양학으로 박사를 받고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장에 염증성 대장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는데 케토를 먹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월터 일렛하고 집을 방문해가지고 디베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난상 토론을 하는 거죠. 그거를 유튜브로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니콜라스 노르비치는 선생님은 이제 교수님이죠. 교수님은 평생 식물성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먹다가 어렸을 때 만성대장병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서 했더니 이제 LDL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가는 그런 20% 그룹에 들어가 있으나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과대 학생이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약이 스테틴이라는 약이 너무나 잘 들어요. 모든 사람한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테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요. 이거는 20세기 최고의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 같은 약으로 되어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이 대사 과정에 있는 물질이다. 오레오 쿠키 있잖아요. 그걸 먹고서는 스테틴을 먹고 혹은 오레오를 먹고 어떤 게 더 LDL 콜레스테롤 잘 떨어지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오레오가 완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레오는 당에 다시 이걸 갖다가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적용을 시키면 고기를 먹고 LDL 콜레스테롤 좀 높아진다 해도 그게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기를 많이 드셔라 하는 게 답입니다. 그거 이제 LDL 거기만 너무 얘기를 맞췄는데 비타민은 이제 채소에 많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야채. 이제 특히 이제 비타민 C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채소에 많이 들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대신 비타민 B12는 채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B12예요. 이건 고기에만 있어요. 고기에만.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비타민 C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레몬 주스 이런 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레몬 주스를 아침마다 먹는데 문제는 간을 먹으면 모든 비타민이 다 보충이 될 수 있어요. 간에. 미국 사람들은 간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야채를 적게 먹기 때문에 간을 먹으라고 해요. 간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슈퍼푸드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애기. 그냥 임산부. 제 애도 이제 저의 딸도 지금 이제 임신 중인데 그래서 그 딸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반드시 고기 먹어야 된다. 임산부는. 왜냐면 여러 가지 필요한 비타민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 식물성만 먹어서는 안 된다. 식물성만 가지고는 흡수율도 낮고 안 된다라고 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브레인 쪽에서 보면 이 EPA, DH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메가3를 먹으면 거기에 EPA하고 DHA가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거는
식물성에서는 없습니다. 식물성에는 EPA하고 DH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동물성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물성 주장하는 월터 빌렛 하버드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견과를 먹어라. 견과를 먹으면 알파 리놀렉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생화학적으로 EPA하고 DH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율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을 먹으면 5바퀴는 EPA, DH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알파리노렉 애시드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EPA, DH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고기를 먹으면 있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고기를 먹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달걀과 유제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달걀. 이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달걀 먹을 때는 노란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죠. 왜냐면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콜레스테롤 먹으니까 먹지 말라. 미국 하버드 그룹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거기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다. 달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간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양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지고 이제 그런 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미국 그 심장학회에서도 콜레스테롤 먹는 거를 너무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의과대 학생 노르비치가 720개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챌린저예요. 여태까지 기존 의사들의 주장에 하루에 그러니까 24개를 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버드 월터 윌렛이라는 분은 2개까지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4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달걀은 그냥 좀 5-6개까지 드셔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TV를 자세히 보고 거기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그 컨설팅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은 2개까지 드시라고 합니다. 2개까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노른자하고 해서 뭐 4-5개 드셔도 되는데 좀 많이 먹으면 좀 냄새가 나요. 달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는 조금 달라요. 우유는 이제 이 달걀하고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우유는 여기에 락토스라는 게 있어요. 락토스. 우리나라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 아시아 계통 사람은 락토스를 잘 분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설사하고 배가 부글부글하고 나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락토스 때문에. 그래서 우유는 락토스를 좀 이제 그런 게 안 맞는 사람은 먹지 말라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달걀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또 하나는 달걀의 단백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세인이라는 게 한 80%가 있어요. 근데 카세인은 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유를 가만 놔두면 밑에 엉켜 붙는 게 카세인이에요. 그걸 빼는 게 유청이라는 거고, 유청은 제 또 다른 딸이 이 책의 번역자인 김아라도 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청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몸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달걀은 그런 경우가 좀 적지만 우유는 좀 많다. 유제품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걀과 유제품은 일단 먹어서 뭔가 몸에 안 맞는 경향이 있으면 그걸 한번 끊어봐라. 그래가지고 몸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거를 먹고 안 먹고 큰 차이가 없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유는 달걀보다는 좀 세심하게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드시는 게 좋다. 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곡물은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할까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 저도 쌀밥, 그 다음에 저 국수를 엄청 좋아하고 또 라면 이런 거 이제 많이 먹는데, 이걸 먹으면 대사 질환이 온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하니까 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현미를 먹고 빵도 브라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덜 정제된 걸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먹으면서도 과연 이게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당뇨병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현미 먹었는데 이게 인슐린 이게 백미 먹은 거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곡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도 큰 차이 없이 아마 혈당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그 대안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순서를 조절해라.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라. 또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먹으면 곡물은 양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소화하는 게 좀 늦어질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혈당을 올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야채 드시고 고기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곡물로 드시는 게 좋다. 순서를 거꾸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곡물은 양을 줄이는 게 좋다. 이제 야채를 그러니까 당이 없는 야채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배추나 뭐 브로콜리 이런 것은 당이 거의 없는 거니까 그걸 먹으면 대신 파이버가 많아요. 파이버를 먹고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러면 고기를 먹어요. 그 이제 영양분도 있으니까 거기가 배가 더 불러졌어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돈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그게 이게 약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살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곡물을 먹으면 이제 첫째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게 되고 둘째 이제 여러 가지 이 파이버가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걸 좀 방해를 해가지고 당 스파이크가 안 된다. 당이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질 않는다. 그래서 인슐린도 확 올라가질 않는다.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에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순서를 잘 정해라.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콩과 견과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콩. 저는 어렸을 때 고기를 안 먹고 콩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두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게 그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음식에 있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어떤 게 소화가 잘 되느냐 우리 몸에 더 흡수가 잘 돼가지고 더 잘 활용이 되느냐 라는 거를 연구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일단은 이 고기가 식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콩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미노산의 일부가 고기보다 좀 모자라요. 그게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콩에 있는 단백질은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부 콩은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콩을 유일하게 고기하고 버금가게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부를 많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두부를 먹어라. 콩은 먹지 말라. 그리고 생콩을 먹으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독성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콩은 익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콩에는 독성물질이 있어요. 대신 이제 인류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호도나 이런 걸 먹으면 호도 이런 걸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A, DHA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알파-알리놀레게시드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환율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턱도 없이 부족한 얘기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견과류에도 제가 이 알몬드를 이게 며칠간 좀 먹었더니 배탈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알몬드에도 그러니까 모든 견과류에도 이렇게 좋지 않은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신경 독성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영양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타이 뉴트런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콩과 견과류 그러니까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은 드셔야죠. 이걸 드셔야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왕 자기가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고기 사서 먹을 수 있는 경제력도 되고 또 고기를 거부하지도 않은데 굳이 콩하고 견과류를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자기가 이렇게 고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몸이 어느 쪽에 따라가면은 콩과 견과류도 덜 드시는 게 좋고 단 두부는 많이 드십시오. 두부는 여러 가지 일반 고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먹어야 할까요? 이 과일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논문을 거의 다 작성을 해서 아마 이제 금주 말쯤 이제 논문을 제출할 생각인데 전 세계에 보니까 약 55개의 과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 당 성분을 봤더니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설탕, 수크라든 설탕, 그리고 그런 게 아닌 당, 그 다음에 파이버,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은 이제 포도당이 우리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하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포도당 지수라고 하나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게 다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된 미국에서 나온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일에 대해서 했는데 과일마다 신기하게도 물론 이제 과일도 이제 산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 과일 같은 산지라도 과일 하나가 다 다르지만
이건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로 보면 과일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 과일이다 그러면 그냥 과일을 먹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일 속에 포도당량과 과당량이 제각각 달라요. 근데 과일은 왜 과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일 속에 있는 당이기 때문에 과당이라고 해요. 영어는 프럭토스라고 그래요. 프루트에서 나온 과당, 프럭토스라고 그러는데 과당을 먹으면 그게 바로 간 지방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당이 돼가지고 이것이 간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거,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과일을 먹으면 포도당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과당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이 달잖아요. 사탕이 단 거는 과당이 많기 때문에 사탕이 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설탕을 먹으면 달잖아요.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과당 때문에 단 거예요. 과당이 훨씬 포도당보다 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감자를 주로 먹으면은 감자는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주로 포도당 분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의 제 개인적으로는 글라이세믹 인덱스, 포도당 지수는 포도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일의 포도당량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 과일은 먹어야 되는 과일, 좀 덜 먹어야 되는 과일이 분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당분은 어떤가 할 때 전체 당분도 조금 적용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맞냐면 전체 당분하고 나누기 섬유질 양을 나눈 게 그나마 제일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잘 나타내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게 당하고 섬유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공된 식품을 먹을 때 야채 같은 걸 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먹는 이유가 파이버라 그랬잖아요. 파이버. 그러니까 당하고 파이버를 먹으면 그 두 개가 결정적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당 지수가 이게 그 혈당 지수가 거기에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과일마다 제각각에 그렇게 55가지를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과일 한 20개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따로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전체 카보하이드레트 양 그리고 파이버 양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당 지수를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단은 과일의 경우에 당 지수가 높은 건 빼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파이버가 많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라. 당이 적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팩터가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반드시 과일 드실 때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그 당 지수라는 걸 좀 참고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 과일을 드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이고요. 이제 채소는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 지수가 낮죠. 일반적으로 낮고 당 양도 낮고 파이버가 섬유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 익혀서 드시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소에는 어마어마한 독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분제를 먹었다. 내가 빈혈인데 철분제를 이제 여자들 경우에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분제를 먹었는데 그때 브로콜리를 먹었다. 그러면 철분제 효과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채소 중에서도 항영양제, 영어로 엔타이 뉴트런트라고 하는데 그 엔타이 뉴트런트가 있으면 항영양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살펴서 드셔야 된다. 제가 이제 55개 데이터를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저희들이 발표한 논문이 아니어서 그냥 아주 흔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박. 그건 이제 대개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박 많이 먹지 마라. 당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근데 당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박에 사실은. 그리고 파이버가 좀 적긴 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블루베리 있잖아요. 이제 한때는 블루베리가 그냥 막 너무너무 유행해가지고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뭐 제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었어요. 근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블루베리는 중간치예요.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대신 블랙베리는 또 먹어도 돼요. 또 딸기 있죠. 저는 딸기를 안 먹었어요. 왜냐면 딸기를 먹으면 뭔지 달콤해가지고 당이 많아가지고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딸기를 안 먹었는데 딸기는 무지하게 좋은 식품이에요. 딸기는 드세요. 딸기 드시고 감 먹으면 안 돼요. 거기다 꽃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꽃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과는 어떠냐? 저희들은 이제 또 사과를 아침마다
먹어요. 사과가 뭐 아침 먹으면 뭐 무지하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서 먹는데 사과는 중말입니다. 사과가 당지수로 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기, 그 다음에 블랙베리,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종류가 하니까 배 이런 것도 중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위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비타민 C가 많다 그래서 많이 먹잖아요. 골드 키는 안 돼요. 파란 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로우스만 그 골드 키는 달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감, 수박. 이런 거는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일에 있어서 모든 과일이 말린 게 있어요. 건조물. 그거는 드시면 안 돼요. 건조물은 무조건 당지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게 꼭 이게 당하고 이 파이버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닌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드시면서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과일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항산화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됐냐면 처음에는 이게 항산화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맛이 있으니까 장사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팔아야 될 건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테스트 튜브상에서 이제 해보니까 그게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농림부에서 그걸 발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블루베리 장사들이 이걸 잘 안 팔리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활성산소 제거 능력 이 지수를 100% 활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먹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일즈를 해가지고 아주 폭발적으로 판매가 증가를 하게 돼요. 몇십 배가 증가해가지고 블루베리 먹는 사람이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게 장사 수완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런 걸 다 테스트를 안 해보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 유명한 기관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해가지고 나오면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장사들은 그걸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 얘기에 꼬박 속아가지고 무지하게 먹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대사질환이 생길 소지가 많아요. 생각보다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고 또 포도주도 그래요. 포도주도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에서 지금은 이제 하버드에서도 그걸 뺐지만 옛날에는 지중해 식단에서 포도주를 딱 옆에다 그려놨어요. 와인 한 잔씩 해라. 그럼 거기에 폴리페놀이라는 게 많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항산화 효과가 많으니까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술 중에서 포도주를 그나마 먹기 때문에 포도주를 종종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려면 하루에 포도주를 최소한 50병 이상 먹어야 돼요. 근데 한 잔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말짱 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항산화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식품으로서의 항산화제 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조금씩 드시면 돼요. 근데 차라리 복분자 이런 게 더 나아요. 블루베리보다. 그 다음에 블록베리,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베리가 다 좋은 거 아닌데 대부분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를 드지 마시고 다른 베리를 드세요. 차라리 스트로베리도 딸기도 스트로베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보충제, 영양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이 보충제 영양제도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첫째, 제약회사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먹어도 이제 큰 해가 없으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이게 자기네 기본적인 수입 라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멀티비타민제 있잖아요. 비타민 B, C 다 들어있는 거. 그걸 갖다 엄청나게 먹으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멀티비타민을 먹을 거예요. 저희도 멀티비타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먹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태까지 하버드를 비난했는데 또 하버드에서 나온 결과를 인용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하버드에서는 멀티비타민 효과 없다. 먹지 마라. 가 답이에요. 최근 답. 런던 그룹에서도 영국 그룹에서도 먹지 말라. 별 의미 없다. 라는 게 이제 답입니다. 멀티비타민. 뭐 특별히 먹어서 큰 해는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그리고 먹어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리면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매일매일 2알씩 4알씩 먹지 말라. 안 드셔도 됩니다. 다른 고기 드시면 거기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제 비타민 C는 이제 이것도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 거죠. 이 서울대학의
교수님은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먹어라. 그게 이제 이 성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대학의 해부학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비타민C 가지고 이제 뭐 환자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비타민C를 그분은 하루에 3g 이상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게 많이 먹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건 이제 하나에 뭐 100mg, 뭐 500mg 이렇게 되기 때문에 1g 저도 먹어봤어요. 그분이 하도 먹으라 그래서 또 이제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같은 분야에 있는 분이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도 먹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이게 2-3g 먹으려면 아주 못 먹어요. 너무 쉬어가지고. 그래서 꾹꾹 참고 먹었는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찾아보니까 비타민C 먹지 마라. 고기 먹어라. 그리고 간 먹으면 된다.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을 잘 안 쬐잖아요. 햇빛을 잘 안 쬐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 나갈 때 일부러 햇빛으로 가는데, 제 이 가족들은 전부 다 그늘로 가요. 왜냐면 까맣게 탈까 봐서.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야 비타민 D가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나 햇빛을 피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먹어라. 비타민 D는 꼭 먹으라고. 비타민 A. 이제 비타민 A는 이런 거 이제 B, C는 수용성이고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니까 한번 먹으면 오래 이제 축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과량으로 먹으면 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D는 좀 먹어라. 다른 지용성 비타민 먹지 마라. 답이에요. 대신 뭘 먹어라?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먹어라. 비타민 B12. 그거는 비건은 꼭 먹어라.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비건의 경우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비타민 B12도. 근데 비타민 D는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라는 게 있어요. 엽산은 그냥 먹는 게 좀 나은 것 같다 정도예요. 그래서 엽산은 그래도 좀 챙겨 먹어라 라는 게 많은,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엽산은 먹어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여자들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생리 기간 동안에 이제 철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철분은 먹어라. 그런데 철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는 야채 함부로 함께 먹지 마라. 그러면 철분 흡수 안 된다. 근데 철분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철분제 자체로는 안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야채가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 왜 빨갛냐? 빨간 고기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헤모글로빈 혹은 마이오글로빈이 있어서 거기에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쇠가 녹이 쓰면 빨개지잖아요.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빨간 고기는 거기에 철분이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철분이 많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철분이 헤모글로빈이나 마이오글로빈에 붙어있는 그러한 철분은 야채가 방해할 수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드시면 철분제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고기를 드시면 야채 먹어도 그런 상황에서 철분은 잘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라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철분제 먹으면 꼭 야채는 조심히 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슘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어느 쪽에 영국 그룹은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미국 그룹은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드시고 싶으면 그냥 매일 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 2-3번만 드세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신 요즘에 이제 새로이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르트를 먹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구르트. 밖에서 저도 이제 야구르트를 먹으려니까 사서 먹었어요. 사서. 근데 이걸 먹으면 달콤해요. 야구르트가. 그거 뭐냐? 거기에 설탕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코카콜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코카콜라 죽어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당 코카콜라 먹어라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르트는 집에서 만들어 먹어라. 저희들은 맨날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그게 뭐 무지하게 쉽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거하고 달걀 삶는 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냥 무지하게 쉽게 만들어요. 그냥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야구르트는 꼭 권해. 다른 데서도 권하는 식품이어서 야구르트는 드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피쉬 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등어나 이런 데에서 뽑아낸 그 피쉬 오일, 고기, 그러니까 생선 오일. 그거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가 있는데, 여태까지 피쉬 오일은 먹어라. 왜냐면 거기에 EPA와 DHA가 있으니까, 그 오메가3가 있으니까 그거를 먹어라. 대신 EPA, DHA 양을 꼭 살펴보고 그 성분명을 보고 충분한 양이 있는 걸 잘 골라서 먹어라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금년 아마 중순쯤 됐을 거예요. 베스트 스타디가 있어요. 발표가 됐어요. 오메가3 먹었더니 심장병
예방해서 오래 살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심장병을 더 악화시킨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피쉬오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피쉬오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드시라. 그 더 좋은 건 드시라. 또 고기를 드시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고기, 레드밋 좋아요. 그러니까 적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는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다. 드셔라. 거기다가 이런 게, 그 피쉬오일을 먹는 거 대신엔 간혹 가다가 고등어, 꽁치, 뭐 참치, 뭐 이런 연어 이런 걸 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쉬오일은 고기로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시면 피쉬오일 약으로 나오는 그 타블렛으로 나오는 거 안 드셔도 되고 그 타블렛으로 나온 거 드시면 어쩌면 심장병으로 걸려서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조용한 식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조용한 식단이란 뭔가요? 조용한 식단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팔레오 식단도 있고 원래 케토도 있고 원래 그러니까 육식동물 캐니버 식단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조용한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팔레오, 케토, 육식 식단 그거를 사람들이 하면 그냥 원래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해나가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의 종류를 조금 더 정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잘 고르는 거예요. 어떤 쌀같이 이렇게 깎아내는 걸 그걸 정제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식품의 종류를 우리 몸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식품 종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거기에 기본은 팔레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단백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우선 큰 정의로 보면은, 팔레오는 일반적으로는 20%의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를 탄수화물로 하고, 20%를 단백질, 60%를 지방.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레오는 그게 옛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선사시대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먹는 그 식단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으나 그 사람들의 식단 패턴을 갖다가 현대화시키자라는 게 팔레오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탄수화물을 20% 정도로 먹자.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 먹는데 그럼 탄수화물 20%를 무엇으로 먹을 건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은 고기 먹으면 되니까. 근데 고기도 좋은 고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나쁜 고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 같은 거 이제 이게 미국에서 키우는 거 보면 이렇게 막 가둬놓고 이 옥수수 막 먹이고 막판에 이제 막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막 주고 요즘에 이제 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몸에 이게 균이 많이 자라니까 항생제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키우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에서 나오는 고기는 싸요. 수입 고기가 쌉니다. 우리 한우 고기보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량 생산.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야외에서 방목하는 고기예요. 근데 그거는 수량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키워서 먹으면 좋은데 그거 할 수 없으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제 좋은 고기를 골라라라는 게 기본이에요. 가능한 데까지 해라.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럼 20%의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20%의 탄수화물을.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고추를 먹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고추는 어떨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추. 우리나라 사람들 고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청양고추까지 막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맵다 그래서. 근데 고추 같은 거는 조용한 팔레오나 조용한 케토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캡사이신을 가지고 그냥 고추를 먹으면 이게 매우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얼얼하고 기분이 뭔가 좀 이렇게 활동적이네요. 그게 캡사이신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캡사이신을 먹으면 독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몸이 제대로 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케토를 갖다 심하게 하면은 탄수화물을 끊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아주 젠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한데 거기다 갑자기 채소 같은 거 가지고 이상한 채소가 팍팍 들어오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러한 채소 종류를 갖다가 굉장히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순하고 소화 잘 되고 독성 물질이 없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바로 이 조용한 케토, 팔레오 케토, 그 다음에 이 육식 식단입니다. 독성 물질 있는 채소를 먹지 말라. 가능하면 자기가 아주 잘 받아들이는 채소만 먹어라. 그것도 잘 조리를 해서 불에 잘 익혀서 그렇게 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으로 먹지 말고. 거기 이제 조용한 캐니버에는 일단 야채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캐니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조용한 캐니버는 개념이 이게 들어갈 때 바로 점프해서 바로 캐니버로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육식 식단으로 바로 가지 말고 일단은 조용한 팔레오, 이제 고기 먹고 거기다 아주 소화 잘 되는 야채 먹고 그거를 한 6주 정도 해라. 그리고 나서 조용한 케토 또 한 6주 정도 해라. 4, 6주나 이제 해라. 그리고 나서 케토로 가라. 이제 캐니버로 가라. 육식 식단으로 가.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그런데 이제 이 대신 조용한 케토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팔레오를 하다가 좀 마음이 급하면 팔레오를 하다가 조용한 팔레오를 하다가 바로 이제 캐니버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게 또 다른 개념이죠. 근데 이제 대신 이게 막 이렇게 게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팔레오 식단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 그냥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걸 주로 먹고 거기 내장 같은 거 잘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이라면은 뭐 연어, 참치, 그 다음에 고등어 이런 거로 먹지 갑각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 하는 게 보면은 조용한 팔레오, 조용한 케토, 조용한 육식 식단에서 고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고기는 같아요. 고기는 가능하면 질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데 이 빨간 고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야채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야채를 집어넣는 건데 조용한 캐니버, 그러니까 조용한 이 동물 식단에서는 바로 가지 마라. 바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한번 몸을 천천히 적응을 시키면서 가라는 게 조용한 캐니버의 핵심이에요. 적응을 시켜라. 너무나 탄수화물 한꺼번에 팍 낮추면 우리가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팍 낮추면 탄수화물에 여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길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죠? 탄수화물에 길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을 팍 낮추면 탄수화물에 대한 이 갈증, 단맛에 대한 이런 게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길들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6주 정도 혹은 8주 정도 이 몸을 갖다가 적응을 시켜서 탄수화물에 길들여져 있는 몸을 조용히 잘 적응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어라. 이게 조용한 일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셨는데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전 인류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뇨병이 저기가 한 약 40%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정도가 지금 그 당뇨병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슐린 양을 측정을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아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이라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는 독성이 또 나쁜 영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을 조금만 조심하면은 이런 당뇨병,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혈당이 이 고인슐린증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면 우리가 이 마크로뉴트리언츠에서는 다량 영양소는 세 가지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약 20%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운동하는 사람은 좀 덜 먹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좀 적겠지만 평균 20%는 먹으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그러면 탄수화물을 줄이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지방을 먹어야지. 그 단백질과 지방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고기인 거예요. 문제는 고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껏 싼 고기를 드세요. 고등어는 싸요. 그러니까 싼 고기를 충분히 택해서 드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가 당뇨병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여쭤보면 50%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50%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보건복지부에서도 50%를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건강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당뇨병 그 증상 혹은 뭐 이 메타볼릭 디지즈가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20% 정도로 줄이세요. 그게 팔레오예요. 그러니까 당을 줄이고 고기하고 지방량을 좀 높이세요. 그렇게 드시는 게 답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그 정도면 건강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병 있는 분들 그냥 당을 줄여보세요. 일단. 그리고 고기를 드셔보셔요. 그래가지고 정신병 증상이 좋아지면 이거 병원 안 가고 해피하게 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당을 낮추는 쪽으로 하셔라 하는 게 오늘 제 말씀의 요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에 출연하게 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성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